뉴박 세력들이 이제는 뒤집히는 날이 오는 걸까요? 민주진영 주요 스피커들이 하나 둘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뉴박 세력들의 본 모습이 파헤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진영을 일베 정신으로 뒤덮고 있는 자들이 바로 뉴박 세력이라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얼마나 상황이 안 좋은지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정해졌고 오늘 정천현 대표 그런 얘기 하던데 최고위에서 그 얘기했죠. 친청 친석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악의적인 갈라치기다 이 얘기하셨고 1인 1표제가 시행이 되면 개파가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당원들한테 줄 서지 뭐 당 지도부에 줄 서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함의가 난 담겨 있다 봐. 그러니까 1인 1표제가 어떻게 정착되는지 5년 10년 이렇게 한 두세 번에 한 세 번 정도 총선을 치르면 그 대통령 선거를 치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착이 될 거예요. 그리고 문화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의도에서만 막 얘기하는 여의도 정치가 아니라 당원과 함께하는 정치 구조로 완전히 바뀔 거예요. 수시로 소통하고 아까 제가 이제 다음에 우리 당원들이 다음에 총선 때 물을 거예요. 왜 당신은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저렇게 조롱받고 있을 때 왜 페이스북에 어디 언론에서 한마디 안 했느냐. 당신 왜 침묵했느냐. 아마 당원들이 따져 묻지 않겠습니까? 다 드러나니까 이제 이런 거 가지고 평가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전에 1인 1표제가 되지 않았으면 이게 정착되지 않으면 못해요. 당원들이 그렇게. 영향력도 별로 없고 사실은 뭐 대의원들 데리고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게 완전히 바뀔 거다. 그 얘기 좀 드리고 싶었고요. 박은정 의원이 어제 나와서 그 얘기 했잖아요. 혹시 보셨는지 박국영 교수는 봤다고. 장인수 기자 혹시 봤습니다. 그 전당대회에서 이 형사소송법 그러니까 수사권 문제가 쟁점이 될 거다. 누가 당대표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검찰개혁이 달라질 수 있다. 향배가. 가뜩이나 지금 속도가 지체가 돼서 처리 기간이 늦어지게 돼서 걱정이 큰데 어쨌든 민주당 전당대회라는 지금 뭐 어쩔 수 없는 과정이 지금 놓여져 있고 그래서 당대표 잘 뽑아야 한다. 한마디로 당대표 잘 뽑아야 한다는 얘기야. 어떻게 보셨어요? 예, 유일하게 문조 털레 이후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좀 세우나? 라고 했던 유일한 케이스 검찰개혁입니다. 그 외에는 아까 저걸 말씀드렸는데 김어준 같은 경우도 3개월 전인가 4개월 전인가 그 이재명 대통령이 잠깐 해외 순방 갔을 때 주가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재명 대통령이 빨리 와야 된다. 그래갖고 돌아오니까 주가가 또 회복을 해서 올라갔어. 그러니까 거봐 아빠가 돌아왔다 뭐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해서 맞아. 최경영 기자 그걸 깠어요. 무슨 그 어용 방송이냐. 그러니까 문조 털리우가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비판적이거나 각을 세우거나 껌껌이 뭐 발목을 잡거나 반명이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아니, 정청래 대표가 유일하게 맞선 거는 검찰개혁 딱 한 그러니까 가지야. 유일하게 한 케이스 맞섰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맞섰지 솔직한 얘기로. 민주당의 상징이자 깃발이다. 어쨌든 그 당원들의 목소리를 그렇죠. 대변했죠. 검찰개혁 때만 저도 그렇고 검찰개혁 때만 유일하게 그런 좀 그 이재명 대통령 혹은 청와대와 약간의 좀 다른 기류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뭐 청와대가 불편해할 만한 얘기를 했는지 어쨌는지 그게 유일하게 검찰개혁입니다. 예. 근데 검찰개혁은 어쩔 수가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민주당 당원들이 보아왔고 가슴으로 느껴왔고 검찰을 바꿔야 된다. 근데 지금 흐름이 좀 웃긴 게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렇게 인위적으로 손을 안 대고 잘해봐라 기회를 줬죠. 검찰이 더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민주당을 계속 치는 쪽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하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한계,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게 막혀서 좀 한계가 있었어요. 기득권의 반발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들어와서 지금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하면 됩니다. 청와대가 결단만 하면 돼요. 근데 왜 저 결단을 안 해주지? 제가 그래서 요 상황이에요 지금. 약간 세 가지로 저는 이 지금 당권 경쟁을 복잡하게 보지 않거든요. 네. 딱 세 가지 주제예요. 1번 검찰개혁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 그렇죠. 명확하게 해라. 이 결정 이거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당원 주권 1인 1표제 유지할 것이냐 수정할 것이냐. 2번 3번 연대와 화합 위해서 결선 투표제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놓고 당원의 결정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당원의 결정을 받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당원이 결정하면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당원들이 검찰개혁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나는 동의합니다. 음. 또 1인 1표죠. 당원들이 안 한다고 생각하면 동의합니다. 당원들이 연대와 화합 필요 없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개인 정청래 김민석을 비판할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입장에 대해서 두 사람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당원들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아니 다른 의원도 다른 네? 후보들도 나올 수 있어.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복잡한 얘기 같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권력 투쟁이 아니고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당원들의 의견을 공정하게 물으면 돼요. 좋은 얘기야. 더 이상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나머지 모든 이야기는 제가 다 보기에는 미사오구야 미사오구. 왜곡된 요구예요. 그러니까. 사적 욕망이 들어있는 얘기예요. 그렇지. 간단합니다. 자, 다시 한번 검찰 개혁을 위해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폐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렇지. 2번 당원 주권을 위해서 1인 1표제를 폐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마지막으로 연대와 화합을 위해서 결선 투표제와 유사한 제도를 받을 것이 안 받을 거기 것인지. 좀 더 나아가면 이제 뭐 조혁신당 등가야 그렇죠. 그건 연대와 통합. 구체적인 이야기고. 예, 예. 큰 틀에서 보면 이거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당원이 결정하도록 해주라. 이것을 특정인이 결정하거나 특정 계파가 결정하려고 하는 순간 모든 왜곡이 생긴다. 이것이 대통령 뜻이 이거니까 이거다. 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당원이 결정해야죠. 아 그러면 그 이상도 해도 없어요. 네. 복잡한 얘기 없어. 네. 이것을 당원이 결정하는데 당원이 나의 생각과 다를 것 같으니까 뭔가 판을 바꾸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보통 수석 당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 존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만약 의견을 낼지 안 낼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의견 내면 수석 당원으로서 대통령의 말씀을 무겁게 느끼되 판단은 당원들이 평소에 생각을 가지고 판단할 거예요. 우리 당원들의 수준이 그렇게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네. 대통령께서 예를 들자면 대통령과 그와 유사한 지위에 계신 분이 정청래나 김민석 중에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아 그거는 그건 분명히 잘못된 그건 거예요. 하지 않겠죠. 그런데 뭘 할 수 있냐? 나는 결선 투표제가 좋다고 생각한다. 또 싫다고 생각한다. 나는 1인 1표제가 좋다고 생각한다. 나쁘다고 생각한다. 나는 검찰 개혁에 대해 보안 수사권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니다라는 대통령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특정 개인이 더 좋다. 특정 개인이 돼야 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누구도 해서는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능한 방송에서는 표현하면 안 돼요. 다만 나는 근데 박영 교수는 표정에서 드러나잖아요. 아니 나는 이게 나는 방금 내 입장은 명확하거든요. 나는 검찰 개혁에서 보안 수사권, 보안 수사 요구권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나는 그거는 입장을 그러니까 갖는 후보를 봐봐. 지지해요. 내가 얘기할게. 그러니까 박규영 교수님은 지금 세 가지를 강조한 거고 네.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측에서 다른 할 수 있죠. 대통령과 누가 원팀이 되느냐가 중요하다. 그거 호흡이 할수 중요하다. 있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각자의 기준점이 다를 수는 다를 수 있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건 존중. 그러니까 그럼 그거 가지고 논쟁을 그것도 하자 하나, 이거지. 그것도 하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이 기준을 저는 세 가지 제시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상관없어. 그렇지. 그리고 그런 건 그런데 문제야 이 기준을 가지고 당원이 결정하게 해줘야 된다. 나는 거기다 하나 요즘에 추가하고 싶은 게 노무현 문재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난 추가하고 싶네.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갖고 정치인들 중에서도. 벌써 5가지나 돼가지고. 왜냐면 그러니까 그걸 제가 이제 사통론이라고 하는데 내가 만든 건데 4명의 대통령이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하냐 아니냐. 그렇지. 그렇지. 그게 중요한 어? 거야. 지금. 4명의 대통령이 이어달리기 함께 할 가야 되냐 거냐. 말하냐. 이어달리기 정신 그렇지. 존중할 거냐 말 할 거냐. 것이냐. 그런 건 이제 기준을 만들 수가 있죠. 중요한 거네. 예, 그 기준을 만들어서 저는 그 어떤 기준이 제가 예를 들어서 1인 1표제 저는 당원 주권제를 지지하지만 저만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정의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제가 진리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문제는 이 모든 기준에 대해서 최종 결정권자가 당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결정권에 어떤 사람도 특권을 사용하거나 반칙을 쓰면 안 돼요. 그 누구도. 반칙을 쓰는 순간 그건 본인도 문제지만 당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반칙이 나올까 봐 이렇게 예민해진 거예요. 달리 예민한 게 아니고 혹시 저기 반칙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민해진 거거든요. 진짜 이렇게 누가 친명이고 뭐 누가 친석이냐 이렇게 막 의원들 리스트를 돌리는 것보다 이 한 5-6가지 기준을 차라리 쭉 그렇죠. 돌리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야 여기에다가 이제 당원들도 하나씩 의견 붙이고 그렇습니다. 여기 의원들도 의견 네. 붙이고 하면서 이게 진짜 진보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했던 뭐 일각에서 강조하는 원팀 뭐 민생 문제 누가 잘 해결할 거냐 막 이런 것도 이제 붙겠죠. 그럼 쭉 제시하면 뭐 5가지 10가지 나올 텐데 그렇죠. 그중에 당원들은 그럼 나는 개인은 어떤 거를 우선순위로 나는 평가할 거야. 이게 이제 쓸 거고 그렇죠. 각 후보들 입장을 내면 선명하게 그 입장 차이가 분명히 도드라질 거고
근데 어떤 사람은 시류에 또 병합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평소에는 생각 안 하다가 지금 당원들이 생각이 이런 것 같으니까 갑자기 입장을 싹 바꿀 수도 있거든. 근데 당원들이 또 그걸 다 또 찾아보잖아. 네티즌 수사대가 과거에 어떻게 말했는지 또 물을 거라고. 한번 듣고 또 물어보고 바뀌었냐?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기준을 우리가 좀 더 명확히 해가는 과정이 지금 됐으면 좋겠어요. 이 갈등이 인격을 향하지면 안 돼요. 좋은 저는 얘기예요. 인격을 향하지 말고 정책을 향해 가자. 그래서 충분히 경계하게 하자. 저도 이제 그 검찰 개혁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집권한 지 1년이 지났는데 검찰 개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아직 모릅니다. 그죠? 지난번에 정부조직법은 통과했는데 정부조직법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이제 검찰이 수사권을 갖느냐 그렇죠. 안 갖느냐 이게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이게 검찰 개혁으로 가는 순서가 뒤로 늦춰진 맥락도 배경도 이게 뭐가 있어. 잘하는 것도 보니까. 중요하지만 시간 안에 하는 게 대체로 보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예, 언론 보도도 그렇고 빨리빨리 해줘야 될 때 시의성에 맞춰서 그때그때 해줘야 되는데 이제 검찰 개혁도 그렇고 언론 개혁도 그렇고 미뤘다가 민주당이 꼭 실패하는 게 일단 두고 봐. 근데 솔직히 문제야. 이 대목에서 하나 나중에 이거는 예. 철저하게 정부 책임이에요. 맞습니다. 정부가 네, 정부안을 빨리 냈으면 돼. 시간을 끈 게 정부야.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니라고. 민주당 당론이 이미 정해져 있었어. 한 3, 4개월 전 지방선거 초입 때 한 3월 달에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정부에 서둘렀으면. 근데 안 냈어. 지금 난 의도가 있다고 봐.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바뀐 정부 조직법에 따라서 올해 10월에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해야 되는데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내년 4월 얘기를 공공연하게 법무부나 검찰이나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부에서도 이거 올해 10월 안 되겠는데 내년 4월 그러면 총선 1년 앞둔 시점이고 그 4월에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을지 안 갖고 있을지 우린 몰라요. 예. 근데 검찰이 늘 하는 게 수사권을 갖고 있으면 큰 선거가 치러지면 늘 민주당이 검찰이 달려가서 지금 보세요. 민주당이 몇 석으로 줄었죠? 지금 한 180석 했다 지금 몇 석으로 줄었습니까? 많이 날아갑니다. 민주당이 늘. 시간 안에 좀 잘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지금 미뤄지고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아마 그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크게 흔들릴 겁니다. 그 검찰 그렇죠. 개혁의 기조가. 네, 왜냐하면 후보 그게 간에 걱정이죠. 약간 온도 차이가 있잖아요. 일단 확인을 해봐야죠. 이제 공식적으로 레이스가 펼쳐지면 아마 그 입장 분명히 낼 것 같고. 톡방에 올라오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때도 살아숨 쉬던 알릴레오가 이재명 정부에서 막을 내놨다. 이게 제가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유시민 작가에 대한 공격이 처음으로 시작됐던 시점은 공소치수 모임은 미친 짓이다. 이게 한 축이었다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로는 연임 그거 안 돼요. 이거였다고 보고요. 세 번째로는 김용남 후보를 겨냥한 듯한 발언. 그리고 김용남 후보를 서로 공천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 벌어지는 양상들이 모두가 가장 세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이렇게 전면에 나서고 있어요라는 모습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이 순서를 잘 보시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문제점들이 도출됩니다. 첫 번째, 그 누구도 자신들이 전력공천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이재명 거리는 의원님들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지금은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고 서 있는 지점이 다르다 할지더라도 언젠간 분명 다시 또 같이 할 동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권력 앞에서 얼마나 폭력적으로 잔인하게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권력을 쥐어줘 봐라. 그 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 그 어떠한 가치도 도덕적인 부분도 없어진 것 같아요. 저기 개소식 가가지고 막 이재명 픽이다 그러면서 노무현 재단에 대한 수익금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100만 유튜브 채널이면 돈 많이 번다고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까? 잘해서 인정받아서 다음에 또 나오던가 해야죠. 어떻게 정치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이리 구태적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셨는데
그 유시민 씨 만나보면요, 제가 하는 것이 다 마음에 안 들어서 때때로 쓴소리들 많이 해요. 물론 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오늘 제가 꼭 그렇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던 것은 가장 어려울 때 저를 지켜줬습니다. 여러분이 그랬듯이 어려울 때 친구가 친구고 어려울 때 견디는 정치인이라야 진짜 정치인입니다. 옥내껏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늘이 도와서 제가 얘기하니까 비가 계속 오더니 유시민이가 뜨니까 비가 그쳐요. 여러분, 제가 말 놓고 한마디 할까요? 제가 오늘 딱 말 놓고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야, 기분 좋다. 금방 제자리로 다 돌아오리라 믿겠습니다. 제가 방금 정리했었던 타임라인은 배우만의 개인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타임라인이죠. 그래서 사실은 정확도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위험도가 높은 취재라고도 말씀을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왜 이런 걸 하는가? 팩트는 무엇이 있었는가를 말하지만 인간은 늘 그 다음을 질문을 한다. 사람들은 팩트만으로 설득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나는 본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단순히 정보를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정보와 현상을 받아들일 때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 세상을 이해하는 존재다. 그래서 누군가는 같은 사실을 보고 합리적 선택이라고 느끼고, 누군가는 배신이라고 느끼고, 누군가는 현실 정치라고 느끼고, 누군가는 원칙의 붕괴라고 느낀다. 그러니까 세상은 팩트 위에 세워지지만 내가 본 현실을 당신도 봐주고 있는가? 나의 분노가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주고 있는가? 내가 느끼는 배신감을 혹시 단순한 감정으로 치부하지 않는가? 왜 원칙을 말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다르게 행동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다면 아무리 많은 팩트를 제시해도 사람은 납득하지 못해. 그래서 좋은 설명은 팩트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팩트와 인간 간의 감정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 것이야. 그래서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있다. 너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있어. 이 사실은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어. 그래서 팩트가 너무 없어도 안 돼. 팩트 없는 해석은 선동이 되고, 반대로 팩트만 많아도 안 돼. 팩트가 많아도 그거를 설명해주지 않으면 그거는 죽은 정보가 될 수도 있어. 진짜 중요한 것은 팩트를 붙잡되 왜 그렇게 느끼는지 설명을 해줘야 돼. 이 뒤에 제가 쓰고 있는 문장이 뭐가 있냐면, 저 문장에 민주주의는 좋은 지도자를 뽑는 것 같지만 사실 지도자가 국민들과 방향이 다를 때, 그리고 그것이 옳지 않다고 느낄 때 그것을 멈춰 세울 수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다. 이렇게 조금 귀결을 내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왜 그러면 대우 씨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이재명 정부를 좋아하면서 왜 비판의 목소리를 내요? 이 이유가 뭐냐 하면, 어떤 나라든 계엄 또는 쿠데타 겪고 난 뒤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에 주목하지 않는다. 오히려 뭐에 더 집중이 되더라? 군주가 또는 대통령이 또는 총리가 이번에는 견제될 수 있는가에 집중이 되더라. 오히려 다음 정부를 살펴보면 굉장히 개혁적이고 청산적이고 이렇게 스피디하게 갈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다음에 정권을 잡은 사람들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국민들의 불안함이 있더라. 분명히 민주주의의 제도인 선거를 통해서 뽑았는데 누가 됐어요? 군수정당에서 파시즘을 통해 일으킨 히틀러가 됐단 말이야. 그 다음부터 더더욱 견제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요. 이거는 흐름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방송하는 사람이 보니까 그렇게 막 지금 정부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지지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좀 그냥 좀 지지 좀 해주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럴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반명이라고 하고 프레임을 씌우거나 몰아가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